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길, 이번엔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주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9차 변론도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이 없었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두 분 양측 전략을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9차 변론기일은 증인 신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 조사라던가 양측이 지금까지 다퉜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증언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되고요. 이 증언들이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때로는 지금 증언이 어떤 모순되는 부분이라던가 논리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짚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회 측에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어떤 국정의 지금 혼란한 상황,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한 말 그대로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으며, 이 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기간도 매우 짧으며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불과하다. 이것을 오히려 탄핵이라던가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새로운 부분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일단 이 중간 정리 이제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쟁점을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탄핵 사건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청구인이 국회이고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청구인 측에서는 현재 이 사실관계가 이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헌법상에 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엄 선포의 절차 위반에 헌법 위반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이 요건이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기능을 마비 시도했다라고 한다면 국회의 이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포고령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이 포고령 같은 경우에 이 1호가 이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정당 활동의 자유라든지 뭐 정치의 자유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체포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법률 그리고 헌법의 위반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 법률 위반의 정도가 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했던 것이고, 네. 오늘의 이 중간 정리 자체가 결국에는 현재 나온 이 현출된 증거들이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는 결국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도 이 부분 법률적인 위반이 된다라는 이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질과 다르다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이 실질적으로 집행할 생각이 있는 계엄이 아니라 이 경고성의 계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체포조 같은 경우에는 체포조가 실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이제 또 추려서 이에 대한 주장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사실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입장이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거가 뭐 새로 현출됐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기존의 조서들이 언급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조서들의 어떠한 내용이 기재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있었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포괄적으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유념하고 이 영상을 보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9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변론 출석을 고민하던 윤 대통령이 뭐 결국 출석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뭐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치소를 출발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는데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정에 들어오지는 않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아마도 변호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론 기일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증인 신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함에 있어서 적어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주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변호인단 측에서도 밝혔는데요. 조금 더 그 내심의 의사를 추측해 보자면 일단 20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0일에는 앞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도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증인 신문들 한덕수 총리라던가 뭐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차장,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시 한번 불러서 신문을 하고 싶다고 밝힌 증인들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예. 20일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재판 준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오늘 있는 이 변론이 최종적인 변론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만약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어떤 방식으로든 했고 그래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는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최후 진술 어쨌든 최종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최종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기회를 미리 써버리는 것을 좀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지만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심판에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뭐 법률이 위반된다라면서 반발을 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뭐가 위반이 된다는 건가요? 예, 일단 이 증거 조사라는 것이 제출돼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관계인들의 뭐 피의자 조서라든지 아니면 뭐 참고인 진술 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은 이 부분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는 이 조서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형사소송법 312조 사항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312조 사항에 반하는 이런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서 인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헌재 측에서는 일단 4차 기일 당시에 이에 대해서 일단 결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은 주장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네. 나머지 이런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이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상의 이 소송규칙이 이 명시가 되는 이 이유 자체가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고 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법의 그 준용을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조서가 언급이 됐던 것이고 일단은 채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이 서증 요지, 이 그 증거들의 요지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 진술 조서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뭐 대통령 측이 헌재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뭐 역시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 조대현 변호사가 가방을 든 채로 이제 심판정을 나서기도 했는데 이런 항의 퇴장이 흔한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워낙 탄핵 심판의 그 중요성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거듭 강조하면서 방어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변호인단이 가방까지 들고 재판정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어떤 그런 강한 항의 의사의 표출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네.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 지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헌법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해왔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은 이미 4차 변론 기일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고 그렇다면은 지금에 와서 이걸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좀 실기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과 덧붙여서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거듭 강조하면서 이 헌법재판의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완화된 그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헌법재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전의 탄핵 심판에서도 계속 반복돼 왔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뭐 논의해볼 가치가 없다는 취지. 그러니까 분명히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의 의사 표시를 위해서 아예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헌재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제 헌재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했던 증언과는 좀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조서에 적힌 내용이. 근데 그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출연했던 그 유튜브 영상을 제출한 건 뭐 아무래도 신빙성 차원을 짚고 넘어가려는 취지로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조서의 내용과 그리고 증인신문 당시의 답변 그리고 영상에서의 내용 이것이 다 답변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다툴 수도 있는 것이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진실은 이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어느 쪽의 진술이 이 진술 조서라든지 아니면 영상 아니면 답변 이 증인신문에서의 답변 중 어느 것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 인정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 조서 공개된 내용을 좀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이 전 과정에 거쳐서 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건데 네. 뭐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그 자체로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되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10차 변론 기일에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해서 증인 신문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재판은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있었던 이 변론 기일에 이 특정한 증언이 지금 이 당장으로는 특정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지라도 네. 전체적으로 보자면 또 다른 진술이나 증언과 덧붙여졌을 때는 그것이 또 정반대의 결과로서 최종적으로는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제 10차 변론 기일에 있을 증인 신문까지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재판관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들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이나 이런 단편적인 자료들도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과 또 다른 관점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관점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질 것이고 개별 증언의 신빙성도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국회 측이 또 그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를 했는데 뭐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설명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측은 체포 대상자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을 한 건데 이 부분도 다음 10차 뭐 증인 신문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10차 증인신문 기일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 어떠한 쟁점이 될 것인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서가 지금 이제 검찰에서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서의 내용이 반드시 이제 다 모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명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할 것인지를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뭐 영상의 뭐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와 관련한 다른 물증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부분 이 반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재판관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를 봐야 되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누군가가 어떠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고 어느 것이 진실이냐 이걸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결국에는 이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라든지 조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파악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요소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 경찰과 군 이 두 조직에 어떠한 뭐 그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 또 이 하부에 있는 하급자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체계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뭐 만약에 사령관이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또 이것을 듣고 그에 대한 하급자에게 또 이야기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각각의 진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진술에 따라서 어떠한 이행을 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행동을 한 것도 이제 증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실관계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10차 변론길이 이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해서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20일에 이제 증인이 3명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하는데 출석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만 먼저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무회의라는 것이 결국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모두 지켜서 법률에 맞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됩니다. 예. 법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또 진술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네. 과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증언을 이 국무회의와 관련하여 내어놓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총리라는 그 지위를 고려할 때 대통령을 굉장히 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많은 부분을 공유했던 그런 각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증언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공개된 조서에서도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대행도 이 국무회의의 적법성, 그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한 부분에 국회가 좀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20일에도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한다면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 탄핵 사유 5가지가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의 형식적인 이 심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존에 이야기했던 뭐 지금 현재 이 그 심의라고 보기보다는 간담회 형식이 아니었나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던 그 취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당시 국무회의가 기존에는 그러면 어떠한 형식을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유사하다거나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국회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도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각각의 사실관계 주장에 부합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중요한 이제 답변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무위원이 이 한덕수 총리만 이제 참석을 했던 것이 아니라 11명이 지금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11명의 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들이 다 종합을 해서 이 국무회의 심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답변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나머지 사실관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국무회의 심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뭐 실제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앞서 밝힌 바 있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절차를 거쳤다고 했고 또 안건도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일 한덕수 총리가 어떤 식으로 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증언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 경우에는 이 국무위원들이 아무 이유 없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어떤 차담회 같은 성격도 아니고 이것이 국무회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자체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다소 유리한 증언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증언을 할지 아니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증언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네. 결국 기억에 반하지 않는 대로,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한 총리가 어떤 증언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데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해달라고 앞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제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직접 질문할 가능성이 좀 적을까요? 이번에도? 예, 이번에도 직접 이제 질문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기존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윤 대통령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후에는 이 재판소에서 이 부분 직접 질문을 지양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직접 질문을 하려는 이 과정에서 재판소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메모를 통해서 질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메모를 통한 이 질문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했을 때 지난 기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간을 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메모 작성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멈춰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모레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출석을 다시 합니다. 5차 변론기일 때 이제 헌재에 출석한 이후에 김현태 707 단장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반박 입장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본인이 그 출석했던 5차 변론기일의 증언과 좀 반박 자료들을 보완해서 출석을 할까요? 아니면 입장을 바꿀까요?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을 보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 넣어라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 잡아 넣어야 되는 그 체포해야 하는 그 명단을 받았다 이런 지금 전체적인 보자면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또 메모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예. 그 명단, 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고 이것을 보좌관이 다시 받아 적었고 다음 날 보좌관이 기억나는 대로 다시 받아 적고 또 다시 이제 4차 메모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메모의 신빙성 같은 부분들을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 국정원 이제 공터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CCTV를 확인해 보니 공간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메모가 이렇게 여러 차례 등장하는 점 자체가 신빙성을 약화시켜주는 그런 자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증인 신문에서는 이 메모에 대한 신빙성이 다시 한번 쟁점으로서 다퉈질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도 여러 지금 증언들도 있고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은 이미 이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그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시간에 공터에 없었다는 그런 증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은 전 CCTV를 공개해라. 정확한 시간은 틀릴 수 있지만 오히려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예. 이 메모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작성된 부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번 증인 신문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증언을 바꾸기보다는 적어도 지금 반박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반박함으로써 이전의 증언의 신빙성을 실어주는 그런 취지의 증언들을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헌재가 그럼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할까요?
예, 현재에서는 이 메모 자체가 실제 어떠한 명단을 듣고 나서 작성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이 메모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명단을 누군가가 불러줬다고 했을 때 이 명단을 최초에 누가 지시를 해서 이 부분 작성이 됐던 것이냐, 그리고 이 지시에서 이것이 체포를 명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동선을 파악하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 메모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 파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답변에 만약에 모순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홍장원 차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 부분 그 상황에, 그 증인의 상황에 따라서 오염되어 있는 증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그 오염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홍장원 전 차장이 현재 증인으로 출석한 게 재차 출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관련해서 김현태 단장이 이제 끌어내라는 쟁점과 관련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스스로 방안을 생각하다가 지시한 내용이다, 이렇게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밝혔는데, 그럼 곽종근 전 사령관도 헌재의 증인으로 다시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잡혀 있는 예정된 변론 기일은 십자가에 잡혀 있고, 증인 신문 역시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3명 이외에는 다시 신청이 되지 않고 채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투명하지만, 이제 김현태 단장이 거듭 강조하면서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증언이나 진술들을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한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민주당 측의 인원들에 의해서 회유를 당했던 뭐 그런 측면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단전과 같은 지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이 단독적으로 판단한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이전에 있었던 증언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만한 그런 이유들이 등장한 것은 분명한데, 사실 이전에 있었던 증언과 배치되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고 해서 다시 이전에 있었던 증언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인 고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까지도 함께 들어보면서 지금 어떤 증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을지, 물증으로서 이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는 쪽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은 또 재판부에서는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반드시 다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도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더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헌법 재판 어디까지나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정들도 감안이 될 것이라 봅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김현태 단장의 이런 진술이나 증언들은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일단은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출석에 불응을 했고,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거든요. 뭐 구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일단 지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까지 결정이 될 만큼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2차례 이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 지난 8차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신문 진행을 위해서 구인영장까지도 검토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오늘 헌재에서는 구인영장을 지금 촉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인영장 집행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구인영장이라는 것이 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에 아무래도 집행을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건강상의 상황이 지금 출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부분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지호 청장이 결국에는 이 대리인을 통해서 헌재와 출석에 관한 부분을 조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지호 청장이 어쨌든 안가 회동의 참석자였고, 여인영 전 사령관과 국회 봉쇄 관련 모든 부분에 연관이 돼 있는 인물인데, 만약에 조지호 청장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 변론길이 종료되기 어려울까요?
물론 조지호 청장이 갖고 있는 중요성, 증인으로서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봉쇄 부분 역시도 만약 지금 국회라는 그 공간의 특수성, 그리고 이제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비상개업을 해제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국회 봉쇄가 있었다. 이런 점은 그 자체로서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국회와 봉쇄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도 지금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이 없다고 해서 이 재판의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강하게 증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조지호 청장의 이전에 뭐 공소장이라던가 아니면 수사 기록 같은 부분을 보면 어찌 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이다라고 평가할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뭐 국회에 대한 봉쇄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주장들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조지호 청장의 어떤 구체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출석 여부라던가 강제 구인까지 나아갈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볼 수 있지만 출석한다면 어떤 국회 봉쇄와 관련된 부분 실질적으로 경찰 병력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었으며 어디까지 어떤 투입에 대해서 일을 실행하려 나가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리라고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네. 20일 10차 변론기일이 일단은 마지막 그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에 남아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증거조사, 증인신문이라든지 뭐 검증 이런 기일이 몇 차례가 더 진행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증거조사가 종료가 되면 이 최종적으로 이 변론을 정리할 수 있는 최종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최종 변론 기일이 언제 지정되느냐를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선고가 언제 되는 것이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0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최종 변론 기일로부터 10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정도의 기간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 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조사 기일이 언제 종료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